임진왜란 1592년에서 1598년은 조선 중기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벌어진 대규모 전쟁이다. 전쟁은 크게 두 차례의 침공임 임진년 1592년, 임진왜란 초기의 전투들은 일본군의 대규모 침공과 조선의 저항이 중심이 된다. 임진왜란의 시작을 알린 부산진 전투 1592년 4월 13일. 부산진 전투는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해 조선을 침공하면서 벌어진 최초의 전투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교두보로 조선을 침략했다. 부산진은 조선 남해안 방어의 요충지로 일본군의 첫 목표가 되었다. 조선의 수비군은 부산진 첨사 정발이 지휘했으며 약 800여 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 일본군 제1군 고니시 유키나가가 약 18,700명의 병력을 이끌고 4월 13일 새벽 부산포에 상륙했다. 일본군은 첨단 무기인 조총을 사용해 빠르게 진격했다. 부산진의 첨사 정발은 병력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방어에 나섰고, 정발은 일본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성문을 굳게 닫고 성벽에서 첨사 정발과 대부분의 병사가 전사했다. 부산진이 함락된 다음 날 일본군은 동래성을 공격하기 위해 진격했다. 동래성에는 동래부사 송상현이 약 2천여 명의 병력과 함께 화살과 화포로 대응했다. 일본군은 조총과 공성 기술을 활용해 부산진을 공격하였다. 조선군은 화력이 부족했고 병력도 일본군에 비해 크게 열세였다. 정발은 끝까지 항전하며 일본군과 백병전을 벌였지만 결국 전사하였다. 부산진은 일본군에게 함락되었고 대부분의 조선 수비병이 전사하거나 흩어졌습니다. 부산진 함락은 일본군의 초기 목표를 달성한 상징적 사건이었고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일본군은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약 15,000명의 병력으로 동래성을 공격했다. 일본군은 동래성 앞에서 조선군에게 항복을 요구하며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송상현은 싸우다 죽을지언정 항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전투를 준비했다. 일본군은 조총을 앞세워 동래성을 포위하고 대대적인 공격을 개시했고, 조선군은 활과 화포로 방어했으나 일본군의 조총 사격과 병력 규모에 밀려 점점 수세에 몰렸다. 일본군은 성벽을 넘어 성 내부로 진입했고, 조선군은 백병전을 벌이며 끝까지 저항했고, 송상현은 직접 칼을 들고 싸우다 전사했고 동래성은 결국 함락되었다. 동래성은 함락되었고 대부분의 조선군 병사가 전사했다. 동래부사 송상현을 포함해 수많은 병사와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일본군은 동래성을 점령한 후 한양으로 향하는 길을 확보했다. 송상현은 끝까지 항전하다 전사하며 조선군의 저항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부산진과 동래성의 연이은 함락은 조선군의 방어 체계가 크게 무너졌다. 142보국 송상현이 죽기 전 남긴 말로 전해지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절을 기리는 상징이 되었다. 부산진과 동래성이 함락된 후 일본군 제1군 고니시 유키나가는 한양으로 진격하며 상주 지역을 목표로 삼았다. 5월 3일 조선군은 상주 목사 이일이 약 1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일본군의 진격을 저지하려 했다. 상주는 한양으로 가는 교통의 요지였으며 이 지역을 방어하지 못하면 일본군의 수도 진격이 더욱 용이해지는 상황이었다. 이일은 상주로 진격하는 일본군을 막기 위해 군대를 배치했으나 병력과 화력면에서 매우 열세였다. 특히 조선군은 일본군의 조총에 대한 방어 경험이 부족했고 훈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일본군은 빠른 기동력을 활용해 상주를 기습적으로 공격했다. 조선군은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으며 전투는 일방적으로 일본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조선군은 조총 공격과 일본군의 조직적인 전술에 대응하지 못하고 크게 패했다. 이일 목사는 전투 중 전사하지 않고 도망쳤으며 상주 지역은 일본군에게 완전히 점령되었다. 상주 전투에서 조선군은 거의 전멸했고 상주는 일본군의 손에 넘어갔고, 조선군의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일본군은 한양으로 가는 길을 사실상 열게 되었다. 충주 탄금대 전투 1592년 5월 7일 부산, 동래, 상주 전투에서 연패한 조선군은 일본군의 한양 진격을 막기 위해 마지막으로 충주의 방어선을 구축했다. 충주는 한양으로 가는 주요 길목으로 조선군이 방어에 성공하면 일본군의 북진을 지연시킬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조선군은 신립이 약 8,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충주 탄금대에서 일본군을 저지하려 했다. 신립은 일본군을 강력히 저지하기 위해 남한강 인근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결전을 준비했다. 그는 남한강을 등지고 진을 쳐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일본군은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약 18,000명의 병력으로 조총을 앞세워 공격했다. 일본군은 조총 사격으로 조선군을 원거리에서 압박했으며
조선군은 이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 조선군은 화력에서 열세였으며 배수진 때문에 후퇴가 불가능해지자 병사들 사이에 큰 혼란이 발생했다. 일본군은 조총과 함께 기동성을 활용해 조선군을 포위했고 결국 조선군은 괴멸했다. 신립은 전투에서 패배한 후 자신의 패배를 책임지며 남한강에 투신에 자결했다. 조선군의 방어선이 완전히 붕괴되었고 일본군은 한양으로 가는 길을 열었고 탄금대 전투의 패배는 조선의 수도 방어 실패를 의미하며 선조는 한양을 포기하고 피난을 떠나야 했다. 조선군은 탄금대 전투 패배 이후 병력과 사기가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다. 수도 방어를 위한 군사적 준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요 관료들과 군 지휘관들이 혼란 속에 후퇴했다. 일본군은 한양으로 진격하며 조선군의 저항 없이 성문에 도달했다. 한양은 성문이 열려 있었고 일본군은 별다른 전투 없이 5월 12일 한양에 입성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한양을 거점으로 삼아 조선 전역으로 병력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세웠다. 일본군은 조선 왕실과 관료들이 이미 떠난 빈 도성을 점령했으나 민간인들에 대한 약탈과 학살을 자행하며 공포를 조성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한양 점령 이후 조선 왕실을 통해 명나라와의 외교적 협상을 시도하려 했다. 그러나 선조와 조정이 의주로 피난해 있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도를 잃은 조선 백성들의 사기는 크게 저하되었으며 조정의 신뢰 또한 급격히 떨어졌다. 그러나 의병이 곳곳에서 조직되며 일본군에 대한 저항이 시작되었다. 한양에 함락되자 조선의 요청으로 명나라는 본격적인 참전을 결심하게 되었다. 1592년 7월 목포 해전은 조선 수군이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목포 인근 해상에서 일본 수군을 격파한 전투로 조선 해군의 강력한 저력을 보여준 해전 중 하나이다. 일본군은 육지에서 조선을 침략하며 동시에 남해안의 해상을 장악하려 했다. 일본 수군은 전라도 지역을 위협하며 보급로를 확보하려 했고 목포는 이들에게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었다. 이순신 장군은 사천, 당포, 당항포 해전에서 승리한 후 일본 수군의 남해안 보급로 차단을 목표로 목포로 향했다. 조선 수군은 판옥선이라는 강력한 전함과 거북선을 포함한 함대를 구성하여 일본 수군을 저지할 준비를 했다. 이순신은 전라좌수사로서 병사들을 지휘하며 목포 인근에서 일본군 함대를 발견하고 전투를 개시했다. 일본 수군은 목포 인근의 배를 정박시키며 보급을 진행 중이었고 방심한 상태였다. 이들은 조선 수군의 반격을 예상하지 못해 방어 태세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순신 장군은 강력한 화포 공격을 통해 일본 함대를 먼저 공격했고 조선 수군의 판옥선은 높은 구조로 일본군의 배에 근접 전투를 피하며 조총 사격과 화살을 효과적으로 막았다. 일본군은 조선 수군의 화포와 거북선의 강력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특히 일본군은 해전에서의 전술적 경험이 부족했고 조선 수군의 기동성에 크게 밀렸다. 조선 수군은 일본 함대를 대부분 격침하거나 불태웠고 일본군은 많은 병력을 잃었다. 목포 해전의 승리로 조선 수군은 남해안의 해상 주도권을 더욱 강화했다. 일본 수군의 보급선을 계속해서 타격하며 일본군이 육지에서 전쟁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물자 보급을 어렵게 만들었다. 1592년 5월 29일 사천 해전은 목포 해전. 대승을 이끈 이순신 장군이 지휘한 조선 수군이 경상남도 사천 앞바다에서 일본군 함대를 상대로 전투가 이어졌다. 특히 거북선이 실전에서 처음 사용된 전투로 유명하다. 일본군은 사천 지역에 주둔하며 물자와 병력을 이동시키는 거점을 마련했으나 조선 수군의 존재를 경계하지 않았다. 이순신은 일본군이 방심한 틈을 타 남해안의 해상 주도권을 장악하고 보급로를 차단하려고 했다. 이순신 장군은 전라좌 수영과 경상우 수영의 연합 함대를 이끌고 사천으로 출동했다. 조선 수군은 판옥선 중심의 강력한 함대와 함께 거북선을 실전에 배치했다. 거북선은 일본군의 조총과 화살 공격을 막기 위해 설계된 철갑 전함이었다. 일본군은 사천 지역에서 보급과 병력을 재정비하고 있었으나 조선 수군의 기습 공격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었다. 일본군은 함대의 수는 많았지만 방어 준비가 허술했다. 이순신 장군은 야간에 일본군의 함대를 기습하기 위해 접근했다. 사천 앞바다에 정박 중인 일본군은 조선 수군의 접근을 인지하지 못했고 완전히 방심한 상태였다. 이순신은 거북선을 선봉으로 배치하여 일본군 함대에 돌격했고 거북선은 내부에서 포격을 가하며 적의 함선을 무력화했고 거북선의 갑판은 철판과 가시가 덮여 있어 일본군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거북선의 등장은 일본군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적의 전열이 무너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선 수군의 판옥선들은 일본군 함대를 둘러싸고 화포 공격을 집중적으로 퍼부었다. 일본군은 조총과 근접 전투에 강했으나 해상 전투에서의 전술적 약점과 화력의 열세로 인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조선 수군은 일본군 함선 대부분을 격침시키거나 불태웠고 일본군은 큰 피해를 입고 퇴각했다. 거북선은 첫 실전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며 조선 수군의 전략적 자산임을 입증했고 사천해전은 이순신의 지휘 능력과 조선 수군의 강력함을 보여줬으며 조선군과 백성들에게 큰 사기 진작 효과를 주었다. 이순신 장군은 전투 도중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지휘를 계속 이어가며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전열을 재정비한 조선 수군은 1592년 7월 8일 한산도 앞바다에서 일본 수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인다. 조선 수군이 일본군의 해상 작전을 결정적으로 저지한 전투다. 특히 하깃진하게 날개 모양 대형이라는 전술이 성공적으로 활용된 사례로 유명하다. 일본군은 육지에서 조선군을 압도하며 한양을 점령했지만 병참과 보급을 위해 남해안의 해상로를 확보해야 했다. 일본 수군은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을 잇는 보급로를 확보하려 했으나 조선 수군이 이를 지속적으로 방해했고 이순신, 원균, 이혁기 등 조선의 주요 수군 지휘관들은 연합하여 일본군의 해상 작전을 봉쇄하려 했다. 한산도는 조선 수군이 일본군을 포위하고 공격하기에 유리한 지형적 조건을 갖춘 곳으로 이순신 장군은 이를 전략적 거점으로 삼았다. 이순신은 일본군 함대를 유인해 하깃진하게 날개 형태로 포위하는 진법을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판옥선과 거북선을 전열에 배치하고 화포의 위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준비했다. 일본군은 조선 수군이 연이은 승리를 거두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병력과 무기를 과신하며 한산도로 진입했다. 일본 수군은 약 73척의 배를 동원했으며 조선 수군은 약 56척으로 맞섰다. 이순신 장군은 소수의 배를 먼저 전진시켜 일본군을 자극하고 한산도 깊숙한 해역으로 유인했다. 일본군은 이를 추격하며 함대를 분산시켰고 조선 수군의 본대와 충돌하게 되었다. 이순신은 일본 함대를 중심으로 둘러싸는 하깃진을 펼쳤다. 하계 날개 모양으로 배치된 조선 함대는 각 방향에서 포격을 가하며 일본군을 압도했다. 조선 수군의 화포 공격과 기동력에 일본군 함대는 대혼란에 빠졌으며 일본군은 전열을 유지하지 못하고 도망치려 했으나 조선 수군의 추격에 의해 대부분 격침되었다. 일본군 함대의 절반 이상이 격침되었고 남은 배들도 도주하며 큰 피해를 입었다. 반면 조선 수군은 압도적인 전술적 승리를 거두며 피해를 최소화했다. 한산도 대첩은 조선 수군이 남해안 해상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하게 한 결정적인 전투다. 일본군은 이후 해상에서 보급과 지원이 어려워지며 전쟁 수행에 큰 제약을 받게 되었다. 한편 1592년 10월 5일에서 10월 7일 진주성 전투는 일본군이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진주성을 공격하여 조선군과 격돌한 중요한 전투이며 조선군의 마지막 저항이자 일본군의 남하를 저지하려는 중요한 전략적 전투로 평가된다. 1592년 임진왜란이 시작된 후 일본군은 한양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진격을 계속했다. 일본군은 이후 경상도를 목표로 하여 진주성으로 향했다. 진주성은 경상도의 중요한 군사적 거점으로 일본군이 이를 점령하면 남부 지역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진주성의 수비는 김시민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군이 맡고 있었으며 성을 방어하면서 일본군의 진격을 막으려 했다. 김시민은 진주성의 수비를 맡으면서 강력한 방어 태세를 준비했고 물리적으로 방어하기 좋은 성이었으나 당시 일본군의 공격은 매우 강력하고 대규모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김시민은 조선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함께 성내의 모든 병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했다. 일본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1592년 10월 5일 대군을 이끌고 진주성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일본군은 약 10만 명 이상의 대군을 보내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압도적인 병력을 동원해 공격을 시작했다. 일본군은 기병, 보병, 포병을 동원하여 진주성을 포위하고 그동안 조선군을 압박하며 성을 포격했다. 김시민 장군은 일본군의 대규모 공격에 맞서 불리한 상황에서 방어를 계속했다. 그는 적의 진격을 저지하며 성 안에서 항전하는 한편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진주성은 두 차례의 대규모 공격에도 불구하고 조선군의 결사적인 저항에 의해 끝까지 버텼다. 일본군은 포위망을 좁혀가며 조선군을 압박했고 김시민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군은 더욱 강력한 저항을 펼쳤다. 일본군은 화살, 조총, 포격 등 다양한 전술을 사용했으나 조선군의 결사항전으로 쉽게 성을 함락할 수 없었다. 10월 7일 조선군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결국 김시민 장군은 전사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성문을 지키고 싸우며 성을 수비했고 많은 병사들이 그의 지휘 아래 끝까지 저항했다. 조선군은 결국 진주성을 내주었지만 김시민 장군과 조선군의 저항은 일본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일본군은 진주성을 점령하고 이를 통해 경상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진주성 전투의 결과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일본군은 많은 병력과 자원을 소모하면서도 진주성을 함락시키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이로 인해 전쟁의 진행 속도에 제약을 받았다. 진주성 전투는 조선군의 결사적인 저항을 보여준 대표적인 전투입니다. 비록 성을 함락당했지만 김시민 장군과 조선군은 일본군의 대군을 상대로 많은 피해를 입히며 전투를 이끌었다. 1593년은 임진왜란의 중요한 해였으며 조선과 일본의 전투가 이어졌다. 서울탈환 작전은 1593년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일본군의 점령 아래에 있던 서울한양을 되찾기 위한 작전이다. 일본군은 빠르게 한양을 점령하고 조선의 주요 도시를 차지했다. 한양은 일본군의 중앙군사 거점이 되었으며 일본군의 지휘소이자 군수 보급의 중심지로 중요성이 컸다. 일본군은 한양을 점령한 뒤에도 계속해서 전쟁을 확장하려 했으며 조선은 명나라의 도움을 요청했다. 명나라 황제는 이를 받아들여 군을 파견하여 일본군의 세력을 축소시키고 한양을 되찾기 위한 작전을 준비했다. 일본군은 한양을 점령한 후 강력한 방어를 구축하고 도성 주변의 방어선을 형성했고, 이들은 전술적 준비와 물자 조달을 철저히 하여 서울을 지키려 했다. 명나라 군대와 조선군은 한양을 일본군의 방어망을 뚫고 서서히 진격하며 전투를 전개했다. 조선군은 후방에서의 보급로 차단과 포위 작전을 통해 일본군의 저항을 약화시키려 했다. 전투가 진행되면서 명나라와 조선군은 일본군의 방어선을 일부 돌파하는 데 성공했으며 일본군은 점차 후퇴하기 시작했다. 서울은 결국 1593년 1월 3일 명나라와 조선군의 연합군에 의해 탈환되었다. 일본군은 한양에서 물러났고 서울은 다시 조선의 손에 돌아왔다. 일본군은 서울을 잃은 후 전쟁의 전략적 중심지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후 전선에서의 불리한 위치를 이어갔다. 서울 탈환 작전은 명나라 군의 참전과 조선군의 협력 덕분에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는 일본군의 전쟁 수행에 큰 타격을 주었다. 서울을 탈환한 이후에도 일본군은 여전히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등지에서 전투를 이어갔다. 그러나 서울을 잃은 일본군은 남부 전선에서의 보급로 차단과 후속 지원의 어려움으로 전선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평양 탈환 전투 1593년 2월 일본군이 점령한 평양을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탈환하려고 벌인 중요한 전투로, 이 전투는 명나라 군대의 참전과 조선군의 협력을 통해 일본군의 한반도 북부 점령을 저지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평양은 당시 조선의 중요한 북부 방어 거점으로 일본군이 이를 차지함으로써 한반도 북부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 했다. 한양을 점령한 후 일본군은 평양을 주요 군사 거점으로 삼았으며 이를 통해 조선 북부와 명나라와의 연결을 차단하려 했다. 명나라 군은 조선과 협력하여 일본군을 평양에서 몰아내기 위한 군사 작전을 세우고 2월 초부터 작전을 시작했다. 명나라 군대는 약 5만 명 이상의 대군을 이끌고 조선군은 약 1만 명 정도가 참여하여 총 6만 명 이상의 연합군을 구성했다. 일본군은 평양 방어를 강화하고 평양을 지키기 위한 군사적 요충지로 삼고 있었다. 이에 따라 명나라 군대는 일본군의 방어선을 뚫고 평양을 탈환하려 했다. 명나라 군대와 조선군은 협력하여 평양을 향해 진격했고 명나라 군은 고산과 정족산 일대에서 일본군과 교전을 벌이며 일본군의 방어선에 압박을 가했다. 일본군은 평양을 지키기 위해 방어선을 강화하고 요새화를 진행했으며 조총과 화살을 이용한 원거리 전투와 기동력 있는 전술로 방어를 시도했다. 명나라 군은 중앙군과 후방군을 나누어 전략적 포위를 시도했고 강력한 화력과 병력을 동원해 일본군을 압박했다. 일본군은 물자 부족과 병력 소모 등의 문제로 인해 점차 퇴각을 결정하게 되었고 결국 평양을 1593년 2월 초평양을 지키지 못한 채 북쪽으로 후퇴하며 강원도 및 경상도 일대로 군을 분산시켰다. 평양 탈환은 명나라 군대와 조선군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중요한 승리였으며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명나라의 군사적 개입으로 평양은 다시 조선의 손으로 돌아갔고 일본군의 북쪽 진격을 막을 수 있었다. 평양 탈환은 일본군의 후방 보급로와 군사적 거점을 잃게 만들어 일본의 군사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산도 대첩 이후 일본군의 반격은 주로 육상 전선에서 일어났으며 일본군은 조선의 남부와 해상 경로를 통한 물자 보급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군사 작전을 펼쳤다.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에게 대승을 거두며 일본의 해상 보급로와 군사적 거점을 차단하였고 일본군은 남해와 서해에서의 수송로와 보급선을 잃게 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여전히 육상 전선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의 남부 지역에서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반격을 시도했다. 일본군의 목표는 한산도 대첩 후 손실을 만회하고 조선의 주요 도시를 점령하여 다시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일본군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내륙으로 깊숙이 진격하면서 조선의 군사적 방어선을 뚫으려 했다. 일본군은 산악지대를 통해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조선군의 후방을 차단하려 했다. 일본군의 반격은 주로 육상 전선에서 일어났으며, 일본군은 조선의 남부와 해상 경로를 통한 물자 보급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군사 작전을 펼쳤다. 이 반격은 일본군의 해상 보급로 차단과 육상 전선 재정비를 목표로 했으며, 조선과 명나라군의 대응에 따라 전황이 다시 바뀌는 전투들이 전개되었다.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에게 대승을 거두며 일본의 해상 보급로와 군사적 거점을 차단했고, 일본군은 남해와 서해에서의 수송로와 보급선을 잃게 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여전히 육상 전선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의 남부 지역에서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반격을 시도했다. 일본군의 목표는 한산도 대첩 후 손실을 만회하고 조선의 주요 도시를 점령하여 다시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일본군의 육상 전선에서의 반격은 여러 차례에 걸쳐 조선과 명나라군의 저항에 부딪혔다. 일본군은 군수 물자 부족과 병력 소모로 인해 한계를 맞이했으며, 해상 전선에서 조선 수군의 승리로 보급로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1593년 말 일본군은 남해안과 경상도, 전라도에서의 전투에서 계속해서 후퇴하고 점차 후방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조선과 명나라군의 협력은 일본군의 후방을 차단하며 전선의 전환점을 만들었다. 1593년 6월 경상도 일대의 전투는 임진왜란이 장기전에 접어들며 일본군과 조선 명나라 연합군 간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된 시기로, 특히 2차 진주성 전투가 이달의 가장 중요한 전투로 꼽힌다. 경상도는 여전히 일본군의 주요 거점이었으며, 특히 진주성은 조선 서부와 전라도를 방어하는 중요한 요새로 일본군의 주요 공격 목표다. 일본군은 경상도 일대를 장악해 군사적 주도권을 유지하고 보급선을 확보하려 했다. 일본군은 2차 진주성 전투를 다시 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였다. 이 전투는 조선 남서부 지역으로의 일본군 확장을 저지하려는 조선군과 이를 돌파하려는 일본군 간의 주요 충돌이다. 총 병력이 약 9만 명 주도한 장수는 고니시 유키나가, 가토 기요마사, 구로다 나가마사 등이 전장에 나섰다. 반면 조선군은 진주성 수비 병력이 약 3,800명을 김천일, 최경회, 황진 등이 맡고 있고, 성안에는 민간인 포함 약 6만 명이 피난 중이었다. 일본군은 진주성을 완전히 포위한 뒤 대규모 공성전을 시작되었다. 조선군은 활, 총통, 화약 무기를 이용해 일본군의 공격을 방어하고, 일본군은 성벽을 파괴하고 지속적인 공세를 통해 성 내부로 침투 시도하였다. 조선군과 의병은 물자 부족 속에서도 결사항전했으나 병력 차이로 인해 방어선이 붕괴되어 9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진주성은 함락되었다. 조선군과 민간인 약 6만 명이 전사하거나 학살당했고, 일본군은 진주성을 점령하며 남부 지역에서 군사적 주도권을 강화하였다. 경상도 지역에서 곽재우, 정인홍 등 의병장들은 일본군 보급로와 거점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감행, 합천, 의령, 밀양 지역에서의 기습 작전은 일본군의 후방 교란에 큰 효과를 보였다. 1593년 10월 진주성 전투 이후에 일본군 반격은 주로 남부 지역의 방어 강화와 보급로 재확보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는 일본군이 한양과 평양에서 후퇴한 뒤 조선 남부 지역에서 전략적 거점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특징지어진다. 1593년 6월에서 일본군은 진주성을 점령하며 전쟁 주도권을 강화하려 했으나, 조선명 연합군의 지속적인 저항으로 남부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지배를 이루지 못했다. 일본군은 조선 남부를 발판으로 삼아 전쟁을 지속하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세웠다. 진주, 순천, 사천, 울산 등 전략적 요충지를 강화하고 조선 수군의 활동을 억제하고 일본 본국과의 보급을 원활히 유지하며 의병과 농민 봉기를 진압하고 점령지 내 치안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본군은 경상도와 전라도, 경계 지역에서 활동하며 의병과 조선군의 저항 세력을 공격하고, 일부 병력은 부산과 순천에 집결하여 방어 태세를 강화하였다. 1593년 10월 순천 외교성은 일본군의 남부 방어 거점으로 고니시 유키나가가 주둔하며 일본군의 전라남부 점령을 유지하려 했다. 조선명 연합군이 순천 외교성을 공격하려 했으나 일본군의 철저한 방어와 해상 지원으로 공략에 실패하며
춘천 외교성은 일본군의 남부 방어 중심지로 유지됐다. 일본군은 남해안 지역에서 조선 수군과 충돌하며 보급로를 강화하였다. 이순신의 조선 수군은 여전히 일본군의 해상 보급로를 견제하며 남해안에서의 일본군 활동을 제한하였다. 일본군은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에서 활발한 의병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소규모 전투를 반복하였으나 곽재우, 정인홍 등의 의병장이 주도하는 게릴라 전술은 일본군의 물자 보급과 치안 유지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일본군은 진주성과 순천을 비롯한 남부 거점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며 전쟁의 교착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조선과 명연합군의 끊임없는 저항으로 인해 공격 전환은 실패타였다. 명나라 군대는 일본군이 남부에 고립된 상황을 활용해 조선과의 연합 작전을 강화하였다. 1593년 10월 이후 일본군은 남부 지역에서의 방어에 성공했지만 전쟁 장기화로 인해 물자 부족과 병력 소모가 심화되었고 조선과 명연합군은 일본군을 남부 지역으로 몰아넣고 추가적인 반격을 준비하였다. 전쟁은 양측 모두에게 피로를 안기며 1593년 12월 임진왜란 1차 정전 협상으로 이어졌다. 1594년은 임진왜란에서 전면적인 대규모 전투가 줄어들고 전쟁이 교착 상태에 접어든 시기다. 이는 주로 조선명연합군과 일본군 간의 정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각 측이 전력을 보강하며 국지전을 벌이던 시기로 중요한 전투와 사건이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일본군은 1593년 12월부터 명나라와 정전 협상을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전쟁을 유리하게 끝내려 했음. 협상은 주로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일본과 명나라 간의 외교적 관계를 맺는 것이었지만 구체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선은 군사력을 재건하고 병력을 보충하며 해상 방어를 강화하며 이순신의 조선 수군은 남해안에서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해 주력했다. 일본군 점령 지역에서 의병 활동이 계속되었으며 일본군은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국지전을 벌였다. 울산 지역에서도 조선군과 의병의 활동이 활발했으며 일본군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교전을 벌였다. 일본군은 울산과 부산을 연결하는 보급선을 유지하기 위해 울산 주변의 소규모 방어진지를 구축. 이를 통해 조선군과 의병의 공격을 저지하려 하였다. 조선군은 울산 인근에서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산발적인 습격으로 일본군의 방어를 약화시키려 하였다. 의병들은 산악지형을 활용해 게릴라 전술로 일본군 진지를 기습하였다. 조선군은 명나라 군대의 지원 없이 소규모 병력으로 일본군과 교전했으나 울산 거점 탈환에는 실패했다. 일본군의 방어가 견고하고 보급이 원활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조선군과 의병의 활동은 일본군 보급선을 간헐적으로 차단하여 일본군의 군사 작전에 부담을 주었으나 큰 전략적 변화는 이루지 못했다. 춘천 외교성은 일본군이 남해안 지역에서 유지한 주요 방어 거점으로 1594년에도 조선군과 명나라 군대는 외교성을 공격하려 했으나 일본군의 강력한 방어와 해상 지원으로 공략에 실패했고 일본군은 순천 외교성을 중심으로 남부 지역 방어를 계속 강화하였다. 일본군은 의병과 게릴라전을 전개하던 조선군 세력을 소탕하려 시도. 특히 경상도와 전라도 경계 지역에서 산발적인 전투가 이어지고 일본군은 조선의 의병 세력을 분쇄하려 했으나 완전히 제압하지는 못하였다. 조선 수군은 남해안에서 일본군 함대를 계속 견제하며 일본군 보급로 차단 작전을 전개하였고 일본군은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 해상 충돌을 감행했으나 이순신의 조선 수군에 의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명나라 사신과 일본 측 사이의 정전 협상이 1594년 내내 진행되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로 결렬되고 일본은 조선의 일부 지역을 유지하며 명나라와 동등한 관계를 맺기를 원했으나 명나라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선은 지방군과 의병의 조직을 정비하고 국토를 되찾기 위한 준비를 이어갔고 이순신의 해군은 남해안을 장악하며 일본군의 활동을 제한하는 데 주력했다. 1595년은 임진왜란이 교착 상태로 접어들며 전면적인 대규모 전투가 일어나지 않았던 시기다. 이는 조선명연합군과 일본군이 서로 전략적 준비를 하며 정세를 관망하던 기간으로 주로 국지전과 소규모 충돌이 특징이다. 일본군은 조선 남부 지역에서 방어를 강화하고 조선과 명나라군은 전력을 재정비하며 반격의 기회를 모색했다. 일본군은 조선 남부 지역에서 방어 태세를 강화하며 조선명연합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산발적인 충돌은 있었으나 양측 모두 대규모 전투를 피했다. 의병들은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에서 활동하며 일본군의 보급로와 방어 거점을 기습 공격하고 일본군은 이러한 게릴라전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병력을 파견하여 진압에 나섰으나 완전히 제압하지는 못하였다. 수군은 남해안에서 일본군의 해상 보급선을 계속 차단했고
일본군은 조선 수군의 압박 속에서도 부산과 남해안 거점으로 보급선을 유지하려 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596년에도 임진왜란이 여전히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시기로 전면적인 대규모 전투는 없었지만 일본군과 조선명 연합군 간의 산발적인 충돌과 긴장이 계속되었던 해다. 1596년 선조 29년 임진왜란 중 충청도에서 발생한 반란으로 반란의 주동자인 이몽학이 조선을 배반하고 자신이 명나라 황실의 후손임을 자칭하며 일으킨 내란이 있었다. 이 사건은 임진왜란의 와중에 일어난 내부 반란으로 조선의 전쟁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다. 이몽학은 충청도 출신의 무신으로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채 군관으로 활동하던 인물로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침략과 전쟁으로 조선 사회가 혼란에 빠지자 그는 이를 자신의 권력 도약의 기회로 삼으려 하였다. 명나라 황실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천자로 자처하여 충청도 지역 백성들에게 반란을 선동하였다. 이몽학은 충청도 지역에서 가세가 어려운 백성과 전란으로 피폐해진 민심을 동요시키며 지지자를 모으며 그는 일본군과의 협력을 암시하며 조선 조정은 부패했고 더 이상 백성을 구할 수 없다며 조선을 배반할 것을 주장하였다. 1596년 7월 이몽학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반란을 일으켜 충청도 일대의 성을 점령하려 하였고 반란군은 초기에 일부 지역의 협조를 얻으며 세력을 키우는 데 성공하는 듯하다. 조선 조정은 이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몽학 토벌령을 선포. 충청도 지역의 의병과 관군이 연합해 반란 진압에 나섰다. 이몽학은 곧 토벌군에 패배하고 결국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조선 조정은 이후 전쟁 중 내부 반란 가능성을 더욱 경계하게 되었다. 1597년은 임진왜란에서 매우 중요한 해로 정유재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다. 일본군은 이전의 임진왜란에서 겪은 패배를 복수하고자 다시 조선을 침략했으며 조선명 연합군과 일본군 사이에 여러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다. 1596년 명나라와 일본의 평화협상이 결렬되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을 다시 명령. 일본군은 임진왜란 초기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조선 남부로 진격하였다. 조선은 임진왜란의 피해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전쟁 체계에 큰 부담을 안고 있었다. 칠천량해전은 1597년 7월 15일 음력 정유재란 중 경상남도 통영 인근의 칠천도 해협에서 벌어진 전투로 조선 수군이 일본군에게 크게 패한 전투다. 이 해전은 조선 수군의 가장 큰 패배로 기록되며 조선 수군이 거의 전멸의 이후 전쟁에 큰 위기를 초래했다. 임진왜란 중 수군을 지휘하며 승리를 이끌었던 이순신은 모함으로 인해 투옥되고 지휘권을 박탈당하며 대신 원균이 조선 수군의 통제사로 임명되어 일본군에 대응하게 되었다. 일본군은 임진왜란 이후 다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조선을 침공. 일본군은 조선 남해안에 주둔하며 외성을 기반으로 보급로를 유지하려 하였다. 조정은 원균에게 일본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공격을 요구하고 원균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출격을 감행하였다. 원균은 약 150척의 전함과 병력을 이끌고 출정했으나 병력과 사기가 모두 부족한 상태였고 조선 수군은 칠천도 해협 인근에 머물며 일본군의 동태를 살피던 중 일본군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일본군은 조선 수군이 좁은 해협에 진입한 틈을 타 대규모 함대를 이용해 기습 공격을 가했다. 조선 수군은 지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방어선이 쉽게 무너져 조직적인 저항을 하지 못하고 각계격파당하며 패배하였다. 조선 수군은 거의 전멸, 약 150척의 함선 중 대부분이 파괴되거나 탈취당하고 원균은 전투 중 육지로 도주했으나 일본군의 추격을 받아 전사하였다. 이 전투로 조선 수군의 주력 함대가 사라지며 남해안 해상 통제권을 잃음. 약 150척의 함선 중 10척 미만만 생존하고 조선 수군 병력 대부분이 전사하거나 실종되었다. 원균은 이순신과 달리 해전 경험이 부족하고 전술적 능력이 떨어졌으며 해전에 필요한 함선 정비와 전략 준비 없이 전투를 강행하였다. 조정은 이순신을 부당하게 해임하며 조선 수군의 전력을 약화시켰고 원균에게 무리한 공세를 요구하며 전략적 준비 없이 전투를 강요하였다. 한편 1597년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정유재란 중 전라도 남원성에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일본군의 공격을 막으려다 성이 함락된 전투가 있었다. 이 전투는 일본군의 남부 진출과 전라도 장악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조선 민중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일본군은 남해안 지역의 외성을 축조하며 북진을 시도하였다. 남원성은 전라도의 관문으로 일본군이 한양으로 진격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요충지라서 조선 조정과 명나라 연합군은 남원성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조선군은 황진이 지휘하는 약 1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명나라군은 양원이 지휘하는 3,000명의 병력이 지원하였다. 성내부에는 조선과 명나라 군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도 피신해 있었다. 8월 13일 일본군은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가토 기요마사, 우키타 히데이에 등 유력 장수들이 이끄는 약 5만 병력을 동원 포위망을 형성한 뒤 대포와 공성 무기를 동원해 성벽을 집중 공격했다. 조선군과 명나라군은 성벽 위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막아내며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성내에서는 민간인들도 협력해 방어를 도왔으나 일본군의 수적 우세와 강력한 화력에 고전하였다. 일본군은 연속적인 공성전을 통해 성벽을 무너뜨리고 8월 16일 일본군은 성 안으로 진입하며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졌다. 조선명 연합군은 끝까지 저항했으나 결국 전원이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히고 일본군은 성내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고 학살을 자행하며 남원성을 완전히 점령하였다. 조선군 지휘관 황진과 명나라 지휘관 양원은 전사하였고 조선군 약 1만 명과 명나라군 3,000명도 대부분이 전사하였다. 성내에 피신했던 민간인 수천 명 또한 학살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다. 1597년 10월 26일 음력 9월 16일 정유재란 중 전라남도 해남과 진도 사이의 명량해협에서 해전이 벌어진다. 이순신 장군이 지휘한 조선 수군이 단 13척의 함선으로 약 133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친 대승으로 세계 해전사에서도 손꼽히는 전투로 평가받았다. 1597년 7월 7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거의 전멸하며 해상 통제권이 일본군에게 넘어가게 되고 조선 조정은 큰 위기를 맞았고 이순신 장군이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귀하게 되었다. 이순신은 남은 12척의 전선과 한 척의 판옥선을 바탕으로 수군을 재건하며 병력과 물자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장군은 철저한 사기 진작과 전략으로 일본군에 대비하였다. 일본군은 명량해협을 통과해 서해로 진출, 한양과 명나라로의 보급로를 확보하려 하였고 약 133척의 대규모 함대를 동원해 명량해협으로 진격하였다. 명량해협은 폭이 좁고 조류가 강한 곳으로 울돌목이라고도 불리고 조류의 변화가 심해 대규모 함대가 이동하기 어려운 지형적 특징이 있었다. 일본군은 대규모 함대로 명량해협에 진입하고 조선 수군은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단 13척의 전선으로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울돌목의 강력한 조류로 인해 일본군 함대는 혼란에 빠지고 이순신은 판옥선을 선봉에 세워 화포와 활을 사용해 일본군 함선을 차례로 격파하였다. 이순신은 자신의 배를 앞세워 직접 전투를 지휘하며 병사들의 사기를 고취시키며 장군의 명언인 내가 살아있는 한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는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렸다. 조선 수군의 집중 공격과 지형적 불리함으로 인해 일본군은 대혼란에 빠지고 결국 일본군은 큰 피해를 입고 후퇴하기 시작했다. 조선 수군은 함선 13척 모두 생존, 전사자 10여 명 정도의 최소한의 피해를 입었고 일본군은 약 31척의 전선이 침몰 또는 대파, 수많은 병사가 전사하며 큰 피해를 입었다. 명량해전은 적은 병력으로 대규모 적을 물리친 기적적인 승리로 세계 해전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12월 일본군은 울산 지역의 강력한 방어 거점인 울산 외성을 축조하고 조선명연합군이 이 성을 공격해 일본군의 남부 점령지를 압박했다. 조선명연합군은 수차례 공격을 가했으나 일본군의 강력한 방어와 보급선으로 인해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연합군은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며 일본군을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다. 1598년은 임진왜란의 마지막 해로 일본군이 조선에서 철수하던 시기로서 중요한 전투가 여러 차례 벌어졌다. 특히 이 시기에는 명나라와 조선연합군이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강력히 대응했으며 일본군도 철수를 준비하며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다. 1598년 911월 순천 외교성 전투는 일본군이 철수를 위해 남해안의 주요 거점을 구축하고 방어를 강화하고 전라도 순천의 외교성 외성은 일본군의 주요 보급로였으며 고니시 유키나가가 지휘하고 있었다. 명나라와 조선연합군은 약 5만 명의 대군으로 성을 포위하고 일본군은 외교성에서 강력히 저항하며 철수를 위한 시간을 벌려하였다. 연합군은 포위망을 좁히며 공격했지만 일본군의 강력한 방어와 보급으로 인해 쉽게 돌파하지 못하였다. 노량해전은 1598년 11월 19일 음력 10월 16일 정유재란 1597만 1598의 마지막 전투로 이순신 장군이 지휘한 조선 수군과 명나라 수군이 일본군의 퇴각을 막기 위해 벌인 전투다. 이 전투는 임진왜란의 종결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투였으며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전투로도 유명하다. 1598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일본은 조선에서의 철수를 명령했다. 일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일본군의 해상 퇴로를 차단하고자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은
일본군의 퇴로를 차단할 계획을 세웠다. 이순신 장군은 이미 1597년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두어 일본군의 북상로를 차단한 바 있다. 일본군은 133척의 함선을 동원해 철수를 시작하려 했으며 이순신 장군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마지막 해전을 준비했다. 이순신 장군은 명나라 수군과 협력하여 노량 해협 현재의 전라남도 진도 근처에서 일본군의 함대를 차단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이순신 장군은 13척의 전선과 수십 척의 군함을 동원해 해협에서 일본군을 맞이했다. 일본군은 고니시 유키나가와 구로다 나가마사 등 주요 장수들이 이끄는 약 500척 이상의 함선으로 조선 수군의 공격을 받았다. 이순신 장군은 좁은 해협을 유리하게 이용하여 일본군의 공격을 차단하고 집중적인 포격과 기동을 통해 일본군을 압도했다. 전투가 절정에 달할 무렵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배에 포격을 가한 일본군의 저격을 막고 전사했다. 이순신 장군의 전사는 전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리더십을 이어받은 조선 수군은 계속해서 일본군을 몰아붙였다. 이순신 장군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조선 수군과 명나라 수군은 일본군을 물리쳤다. 조선 수군과 명나라 수군은 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며 일본군의 퇴로를 차단. 일본군은 대규모 함선과 병력을 잃고 퇴각을 강요당했다. 이 승리는 임진왜란의 사실상 종결을 의미하며 일본군의 한반도에서의 완전 철수를 이끌어냈다. 이순신 장군은 전투 중 적의 화살에 맞아 전사했다. 그러나 그의 전사 전에도 조선 수군은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다. 이순신 장군의 전사 이후 조선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의 리더십과 전술은 후세에 길이 남았다. 노량해전은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의 승리로 마무리되었고 일본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의 전투를 지속할 수 없었다. 이후로 일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며 임진왜란은 사실상 종료되었다.